직장인 선아래 씨는 아들을 사립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다양해서 수업료가 있지만 학원 비용보다는 싸다고 봤습니다. 평균이 70이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더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욕심내서 사교육을 시키다 보면 저희 부부의 노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역대 가장 많았던 전년도 23조 4천억 원보다 11% 가까이 늘면서 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한 달 평균 52만 4천 원을 쓰고 있었는데 이 액수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학원비 자체가 올랐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원격 수업에 학원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회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는 좀 더 참여율의 증감이 높고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사교육을 받았고 학원 다니는 시간은 일주일에 7.2시간으로 전년보다 30분 길어졌습니다. 자녀가 적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맞벌이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쓰는 현상은 지속됐습니다. 한 달에 사교육비로 40만 원 미만을 쓴 경우는 줄어들고 반면 70만 원 이상은 늘어나 여기서도 양극화는 뚜렷했습니다. SBS 조교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학원에 소위 일타 강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인기였잖아요. 네. 자, 이 주인공이 항상 자기 글 1조 원을 창출하는 남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거짓말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사교육비가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네요. 예, 대한민국 가계에서 사교육부에 쓰는 돈 26조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역대 최대치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11% 이상 더 쓰게 된 것이고요. 현재 우리의 사교육 현황을 좀 보면 사교육의 참여율하는 비율이 78.3%. 네. 학생 10명 중 8명은 지금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좀 보면 이게 이제 41만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 네. 참여한 학생들만 놓고 또 지출액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52만 4천 원으로 봐야 되고 최근 2년 연속 거의 10% 가까운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2년 네. 역시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공교육이 좀 많이 좀 부실하다고 많이 학부모들은 느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교육으로 굉장히 대체했던 비중이 크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학원비라든가 교재비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도 반영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번에 보면 초등학생들의 액수야 고등학생이 크지만은요. 이 사교육비 지출 증가폭은 소등학생들이 가장 늘어났거든요. 네. 이것은 최근에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히려 숫자가 줄어든 초등학생들에게 더 비싼, 더 고급의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교육비 지출도 소득 수준별로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교육의 기회라는 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더 많이 참가하고 있고요. 사교육에 쓴 돈도 더 큰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구 소득별 1인당 사교육비 비중 참여율을 함께 보시면요. 3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자체에 쓰는 것도 한 18만 원 정도. 그리고 참여율도 절반 정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녀에게 드는 돈도 한 65만 원대인데 또 이게 평균이고요. 네. 1인당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 3명인 경우에는 가구들은 100만 원 이상도 사교육에 지출하게 되는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하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왔으면 취직이 잘 돼야 될 텐데 양질의 일자리라고 일컫는 이 대기업의 취업문은 계속 좁아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전경련이 대기업들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채용 계획을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15% 정도의 기업이 신규 채용이 없다.
여기 이제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또 하나가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라고 답한 미수립 기업인데요. 이게 39.7%, 거의 40%인데 현재까지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라는 이 기업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우회적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뭐 대기업의 거의 55%, 60% 정도는 올해 신규 채용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이미 여러분들도 널리 알려졌지만 이제 이런 대기업에서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즉, 뭐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이렇게 뭐 집단적으로 원서 받고 이런 절차를 좀 취하는 곳은 삼성그룹 한 곳이고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경력 채용, 또 수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뭐 이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출입문은 좁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 채용이 줄어도 지금 문과보다는 이과가 훨씬 더 취직이 잘 되는 거죠. 네. 문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문과라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실제 보면 채용 계획에서 68% 정도, 그러니까 10곳 중 7곳이 아예 이공계열 졸업 학생을 네. 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3곳에 있는 문과 TO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도전합니다. 제가 이제 문과하고 경영학과인데요. 네. 경영학과도 요즘에는 뭐 경제경영도 오히려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문과와 이과 여기에 대한 뭐 격차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크게 벌어진 것이 또 하나의 최근 취업의 특징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이 독립을 못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왔더군요. 네, 우리가 청년하면은 이제 만 19세에서 34세 이 나이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시 취업률과 연관이 깊습니다. 취업자 비율이 이 중에서 한 67% 정도입니다. 10명 중 6명, 7명 정도인데요. 이에 비해서 부모 동거가 한 57%, 6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취업이 했다 하더라도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사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 최근에 물가 상승, 주거비 상승에 있어서 버티지 못하죠. 그에 비해서 뭐 임금은 아직까지 임금 증가율은 낮은 편이니까 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뭐 캥거루 세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상황도 좀 보죠. 오늘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이창용 한은 총재 초청 토론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금리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창용 총재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4% 후반이고요. 금년 말까지 3%대 물가 수준으로 수렴하는지를 일단 볼 때까지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할 때고 장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물가가 수렴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 정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네, 물가 상승률이 2%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기간 내에 금리를 인하할 건 생각하지 마라. 4월 달 금통에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 저런 말을 했냐면 네. 2월에 실질적으로 이제 동결은 했지만 금리 인상 요인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결을 하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야,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금리 못 올리는 거야. 그럼 인하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부분은 이제 확실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인하는 계획이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의 로드맵을 그려야 되느냐? 2월이 4.8%였잖아요. 네. 4.5% 밑으로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고 연말께 3자를 좀 보여준다면 그제서야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한 번 명확히 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당장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게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네. 4%대 초반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딜레마에 네.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네, 할 얘기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겠군요. 정천식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